안녕하십니까, 김민주 법무사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부동산 등기 서류 제1강입니다. 1강이고 저희 교과서 한번 펴보시면, 자, 저희가 1강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편제도 좀 보면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일단 목차에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이 교과서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약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실 이 40페이지에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 서류다라고 하는 과목의 이론의 대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 서류 과목의 이론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부등 논술에서 이미 다 배우시고 온 걸 겁니다. 혹시 배우시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게 결국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셔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배우셔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결국 기본은 부동산 등기 법과 부등법과 이 내용은 모두 부등법과 부등규칙에서 이제 따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론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40페이지 정도를 배우시고 나면 그럼 나머지 뭐야? 나머지는 다 강론에서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론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할지, 그래서 작성 요령 등을 익히신 다음에 각각의 사례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앞으로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등기 서류다라고 하는 이 과목은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기출밖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교과서, 기본서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례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총론에 해당하는 이론 파트는 본 강의에서 약 한 6에서 7강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강 정도는 여기 강론, 사례에서 다 풀이를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25강에서 한 28강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 편제 보시면 총론에서 이제 한 40페이지 정도가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강론은 나머지가 다 사례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론부터 먼저 다 정리한 다음에 사례를 같이 풀어보는 방법으로 나아갈 겁니다. 총 저희 사례는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70개 정도 됩니다. 70개면 저희 공부하시기 충분하시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등기 신청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챕터 2로 갑니다. 챕터 2,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좀 표현적으로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청 정보 이런 거죠. 도대체 신청 정보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신청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정보, 첨부 서류,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신청서 뒤에 첨부해서 부속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말 그대로 첨부할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이렇게 신청서를 쭉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 첨부 서류들을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얘네 둘을 결합시켜서 붙여서 이제 요걸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 신청이죠. 그래서 요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신청 정보, 우리가 신청서에 작성할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재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청서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서 보실 겁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기재해야 되겠죠. 당사자 기재해야 되겠죠.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는지 등기의 원인과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기재해야 될 것이고, 뒷면으로 넘어가면 각종 세금에 대해서 기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그래서 첨부 서류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배우시고, 이 첨부 서류가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론적으로 배울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자 대문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청 정보입니다. 규칙 43조 나오죠?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규칙 43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청 정보에서 신청서에 과연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규칙 제43조 보고 가겠습니다. 1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 체크하십시오. 부동산의 표시. 자, 부동산의 표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 부분입니다. 토지. 법제 34조 3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 지, 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다 안 쓰셔도 되고, 소, 지, 면만 일단 써놓으시면 뒤에서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소, 지, 면입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아,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순서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건물입니다. 법제 40조 1항 3호와 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건 우리가 일반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 지, 구, 층, 용, 면.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수험 생활할 때 배웠던 그러한 두 문자기도 한데 아주 써먹기 좋죠. 소재, 지번, 구조, 층수, 용도와 면적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재, 지번,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몇 층, 무슨 용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소, 지, 구, 층, 용, 면. 사실 구층, 용 여기까지를 종,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종류.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저희는 구층, 용면,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은 저희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요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때 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 옆에다가는 꼭 별표 쳐 놓으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구분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전유 부분의 건물로서의 표시로서 건물 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까지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일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묶어서 체크하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 묶어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 경우에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쓴다. 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만날 부동산은 총 3종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토지,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건물. 그리고 세 번째 구분 건물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조금 처음에 이해가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를 떠올려서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려가야 되겠죠. 자, 도대체 일반 건물은 뭐고 구분 건물은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흔히 통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자, 건물이 예를 들어 3층 건물이고 이 3층 건물이 총 6개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죄송합니다. 200이죠. 200, 300 이렇게 되겠네요.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런데 이 건물이 전체가 하나의 건물인 겁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로서 소유주가 갑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단독 소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건물로서 일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분 건물이다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따로 나와서
각각의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겁니다. 물론 여기도 갑소유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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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소유일 수도 있겠지만, 자, 전자와 후자가 다른 게 어떤 겁니까? 전자는 부동산 등기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이 건물 하나가 갑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통건물의, 일반 건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건물은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총 6개가 있고, 6개의 소유자가 다 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나아가서 조금만 더 깊게 가보자면, 이 구분 건물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대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실별로 자신의 대지권이다라고 하는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지분을 가짐으로써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대지권의 종류에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도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으로서의 대지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 집합 건물로서 구분 건물로서의 건물을 호실을, 하나의 호실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이 토지까지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지권이죠.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통건물이다라고 하는 건물은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건물을 올릴 때에는 이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도 이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만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거나 내지는 임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과 일반 건물이다라고 하는 건물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 정보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자, 3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까지도 기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자의, 자, 법인 동그라미 치시고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는다. 자, 4번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까지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체크하시고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다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조금만 뒤에 나머지 것들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의 표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청 연월일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죠. 자, 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2항 보시면 법제 26조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중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서에서 권리자와 의무자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자, 물론 여기는 이제 신청인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자, 권리자다라고 하는 거에서 갑 주식회사가 권리자다. 그리고 의무자가 을 종중이다라고 한다면 자, 두 경우에 다, 자,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사단이나 재단이다라고 하는 이 두 경우 다 대표자는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홍길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 김개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일단 써야 되겠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 쓸 겁니다. 법인의 주민번호다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등록번호 번호도 쓸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쓰는 아닙니다. 여기에 법인 번호 110, 111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종중 같은 경우
종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쓰게 될 겁니다. 뭐 5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주소, 그 다음에 종중의 주소를 쓰겠죠. 자, 그럼 이제 대표자에 대한 표기 방법입니다.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표자의 주소는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 같은 경우도 대표자가 있죠. 대표자의 주소는 당연히 쓰는 건 동일한데, 자,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900101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800101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간에.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반드시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제공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제 25조입니다.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 결국 한 건당 한 개의 신청서를 써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를 일괄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요건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건 1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토지 두 필지를 갑이 을과 병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A 필지와 B라는 필지를 이거를 A는 을에게 팔고 B를 병에게 팔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도 다르고, 자, 부동산도 다르고요. 당사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서는 여기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일괄 신청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동그라미 1번.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등기소 내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 목적과 원인 같은 등기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적과 원인 같은 등기소. 어떤 경우겠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이 부동산이 같은 관할에 있는 부동산인 겁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에 있는 A와 B라는 부동산을 한 번에 팔아치운 거죠.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원래 각각 뭐 1억, 2억이다라고 한다면 1억을 따로, 2억을 따로 이렇게 팔았다면 A, B 합쳐서 3억에 을에게 팔겠다라고 한다면, 자, 매매계약서 한 장에 그 대상인 부동산이 A와 B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대금이 3억 원이다라고 하는 대금이 될 것입니다. 요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그리고 같은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은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컨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를 그 예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의 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사실, 바로 법률 행위죠. 매매계약 이 사실인 겁니다. 매매계약.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1일자 매매계약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날 이루어졌던 하나의 매매계약이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다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 보셨던 요 사례입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같은 당사자들끼리 사고 팔았을 때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신청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되냐면 등기 신청서의 갑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서 1. 토지 블라블라블라 2. 토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토지 이 두 개가 이 등기 신청의 목적이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자, 두 번째 박스.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지만 실무상 한 개의 등기 신청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지분을 2분의 1씩 2분의 1씩 A와 B에게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 내지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들, 얘가 2분의 1 가지고 있고 2분의 1 가지고 있는 걸 갑이 단독으로 다 합쳐서 1이다라고 하는 지분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의 등기는 일괄 신청. 저희가 일괄 신청이다라고 하는 건 등기 신청서 한 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한 장. 한 건의 등기 신청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인에서 수인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 2분의 1씩이다라고 하는 지분을 A와 B라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얘가 4분의 1 줘서 얘가 2분의 1, 4분의 1 줘서 얘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등기 신청도 일괄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1인에서 수인 내지는 수인에서 1인으로 가는 등기는 일괄 신청 가능하지만 수인에서 수인으로 가는 거, 수인에서 수인으로 가는 거는 일괄 신청 안 된다. 뒤에서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개의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편의상 일괄 신청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가볍게만 이해하시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수개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만 변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변동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그 권리자가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인 명의다. 권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괄 신청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그냥 말소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 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넘어가 보시면 규칙 또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까지는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규칙 제47조에서 기억 부분 좀 보시면 됩니다. 기억.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결국 공동담보를 잡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채권 담보를 위해서 공동담보, 여러 개의 공동담보를 잡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법령상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서 기억 니은 보시면 됩니다.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규정하는, 우리가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개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상의 보존 등기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6번입니다.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거죠? 수인이 수인에게 가는 거. 일괄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박스 보시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별 내지는 등기 권리자별로 작성해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냥 요거는 가볍게 좀 더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등기 의무자별로도 할 수 있다. 결국 갑을 혼자로 놓고 등기 의무자 한 명으로 놓고 등기 권리자 A, B 이렇게 하는 신청서를 쓰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갑 A, B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을 A, B 요런 형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권리자별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죠. 의무자 갑, 을을 놓고 권리자 A, 그 다음에 의무자 갑, 을을 놓고 권리자 B, 요 신청서 한 장, 요 신청서 한 장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리자별, 의무자별 요 얘기는.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등기 권리자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자별로 등기 권리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A에 대한 등기 권리증 하나, B에 대한 등기 권리증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등기 권리증이 만들어지지만 예컨대 의무자별로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등기 권리증이 하나씩 나오고 여기서 등기 권리증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두 개를 가지게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권리자별로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특칙입니다.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되는 수개의 등기는 모두 같은 접수 번호를 갖게 되지만 결국 뭐 세금 같은 경우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각각 납부해야 되겠죠. 이거는 간단한 거고요. 니은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자,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동 저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으려고 합니다. 얘가 권자고요. 근저당. 그 다음에 얘가 설정자입니다. 돈을 빌린 거죠, 을이.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Y, Z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고 각각 서울 그리고 뭐 충북, 제주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억 원짜리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이다라고 하는 근저당을 이 X, Y, Z를 공동저당으로 잡아서 공동담보로서 잡아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접수 번호에 의해서.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의 관할에 그리고 충북 관할에 제주 관할에 등기 신청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무적으로는 자, 이 세 개 중에서 최초로 접수되는 등기 신청이 있을 겁니다. 등기 신청이 있을 때 물론 이걸 공동담보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접수되는 이 관할에다가 등록면허세를 모두 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납부를 해서 여기다가 최초 접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으로 보시면 최초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등록면허세 전액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수가 되고 여기가 접수가 될 때 여기서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여기에 납부된 등록면허세를 그대로 끌어오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최초에 접수된 서울에 있는 등기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가 납부된 게 확인이 되면 여기서도 그대로 교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동시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첨부 정보가 제공되었다라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전권 원용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수인에서 수인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 저희가 오늘 첫날이니까 좀 꼼꼼하게 좀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다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2분의 1, 을 2분의 1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파트 좀 팔자라고 해서 팝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역시도 부부인 거죠. 그래서 A와 B가 우리 2분의 1씩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2분의 1 여기로 넘기고 이거 2분의 1 여기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데 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얘가 단독으로 그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등기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서 4분의 1 나누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 2분의 1을 절반으로 쪼개서 4분의 1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여나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2분의 1씩 각자 나눠서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서가 2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청서가 작성이 되는데 2개가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2개는 실무적으로는 권리자별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죠. 갑과 을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등기 권리자 A. 갑과 을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B. 그래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얘가 2분의 1이 된다. 자, 그리고 얘도 2분의 1, 이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씩 가지고 얘가 2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취지로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신청서가 2장이고 그 원인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자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A와 B 명의로 넘겨주는 대금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원에 넘겨주는 이러한 매매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갑 1번 신청서라고 하겠습니다. 1번 신청서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을지 쓰고 첨부서류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첨부서류 뭐 붙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들이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신청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1번, 2-2번 형태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여기 앞에 이미 첨부 서류가 그대로 다 붙어 있죠? 여기에는 보면 뭐 매매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다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첨부 서류가 여기에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신청서와 두 번째 신청서를 2개를 붙여서 들어가되 첨부 서류는 여기 앞에 다 이어 붙이고 두 번째 신청서에는 을지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첨부 서류 작성하는 데로 가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 어디 있겠습니까? 1번 신청서에 있죠? 가로 열고 요거는 표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첫 번째 매매 계약서 가로 열고 전건 원용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영수필 마찬가지로 전건 원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뭐 등기 권리증이겠죠? 등기 필정보 전건 원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인감증명서 정권 원용이다. 다섯 번째 주민등록 초본 정권 원용. 여섯 번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권 원용. 이런 식으로 전권 원용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2-2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신청서는 사실 신청서만 들어가겠죠. 신청서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임장도 있겠네요. 7번 위임장. 8번 자필서명 정보. 이건 나중에 첨부 서류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전권 원용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저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관련된 요식 형태 신청서의 양식을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사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우리 시험에서 빈출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의 양식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제일 위에 뭐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제목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목 같이 보시죠. 제일 위에는 자 우리가 어떤 등기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목이죠.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같이 써줍니다. 매매면 매매, 뭐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매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 나오죠? 부동산의 표시를 여기다가 제일 처음 써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의 표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다라고 해서 토지는 어떻게 씁니까? 소, 지, 면의 형태로 써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요거 하나 써주십시오. 요렇게 하고 이상 요렇게 요 표시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표시가 전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써주시고 그 밑에 거래신고 관리번호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매매기 때문에 거래신고 관리번호가 있는 겁니다. 거래신고 관리번호 그 다음에 거래가액.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정보들은 다 시험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입니다. 원인과 연월일. 이 양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연월일. 연월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예컨대 2023년 12월 1일 매매. 이렇게 되겠죠. 매매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나오겠습니다. 등기의 목적. 무슨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일부 이전이면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할 지분인데 우리는 이번에는 전부 다 이전할 겁니다. 전부 다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기본 형태고요. 그 밑에 뭐 나옵니까? 당사자 나오죠? 권리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자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자 나오고 권리자 나오죠. 의무자 나오고 권리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표기법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이게 갑지다. 자, 갑지에서 조금 하나만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건 여기 옆에 나오는 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이러한 등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될 지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요런 등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고 그걸 B에게 다 넘기는 지분이다. 등기다라고 한다면 의무자에 갑과 을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지분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 2분의 1.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분의 1이고 요게 요 등기 신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 신청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1분의 1을 가지게 된다. 물론 전체이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지만 1분의 1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가 이제 갑지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을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을지에서는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하는 건 제시가 되거나 내지는 이제 기재하지 마시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부동산의 표시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토지냐 건물이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다, 이건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서 거기 공란에다가 1 옆에다가 토지, 2 옆에다 건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매입 총액과 발행번호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채권 매입에 관한 발행번호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에 관한 발행번호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채권 매입은 뭐 이런 겁니다. 2013 뭐 다시 01 다시 뭐 000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숫자의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 발행 번호에다가 채권 매입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은 넘어가고요. 등기신청 수수료 옆에 나와 있고 취득세 나와 있고 등기신청 수수료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알아두십시오. 취득세는 취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취득세는 총 3가지를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칭 취득세다라고 하는 거에는 총 3가지를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세다, 이거에서 취득세 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납부하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세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납부합니다. 요 3가지를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따로 있고 교육세가 따로 있고 농특세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농특세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세액 합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합계 형태로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의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신청 수수료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납부 번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신청 수수료의 그 일련 번호, 영수증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 일련 번호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영수필 확인서, 그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를 여기 납부 번호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인데, 제가 뒤에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게 있죠.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건 왜 이게 수험적인 것과 실무적인 걸 엮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조금 실무적인 과목 자체가 좀 실무적이라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현물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과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사례와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에서의 상황들을 자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건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하는 건 원래 예전에는 매매계약서, 이 원인 서류에다가 등기 권리증에 관한 그 도장, 이 등기소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게 등기 권리증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례를 만날 때도 그렇고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 권리증의 형태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아주 얇은 종이로 있는 매매 계약서의 표지에 이렇게 도장이 꽝 찍혀져 있고요. 빨간색 도장이 꽝 찍혀져 있고 이 빨간색 도장 이 형태는 그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접수 번호가 막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 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등기필 여기에 등기필이다라고 하는 빨간색 글씨가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증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권리증을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필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바뀌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정보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이 정보의 형태는 뭐냐면 이런 스티커 형식의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에 여기에 40몇 개 정도가 되는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씩 뽑아서 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쓰게끔 각각의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10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0개를 하나하나 뽑아서 쓰는 겁니다. 다만 한 번 쓰고 난 일련 번호는 다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이 스티커의 형태의 이것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나의 종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에 표시 같은 것들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인, 일자 이런 것들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전자적인 일련 번호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결국 이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기필증에서 과거에 종이로 되어 있던 등기필증에서 등기필 정보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우리 신청서에는 이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첨부 서류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종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 번호에 적혀져 있는 이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밀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 자체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첨부 정보였는데, 첨부 서류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신청 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신청 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개념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이제는 신청서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첨부 서류에다가도 등기 권리증 쓸 겁니다. 등기필증 내지는 등기필 정보 내지는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밑에
그래서 등기필 정보 보시면 밑에 부동산 고유 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 번호 나오죠. 그리고 비밀번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써져 있는 게 1년 번호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비밀번호입니다. 각각의 비밀번호 하나씩 빼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서면 나옵니다. 첨부서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는 거 보셨죠? 11111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서면 하나하나 다 쓰는 겁니다. 쓰는 것이고 날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과 대리인 나오는데 우리는 법무사 홍길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리인 법무사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옆에다가는 직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인 나와 있는 도장 찍는 데 있죠? 직인 이렇게 네모 형태로 직인 요거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인. 그리고 신청서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등기 신청 수수료 아니면 뭐 첨부서면 여기 옆에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아무데다가 그 근처에다가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간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인. 우리는 신청서가 예를 들어서 한 장, 앞장, 뒷장 이렇게 있으면 앞장에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뒷장의 앞면과 앞장의 뒷면 사이를 간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간인은 법무사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는 겁니다. 신청인의 직인으로 간인. 간인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인이라고 하는 이 표시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인, 간인 이렇게. 자, 요 정도 보시면 저희가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다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시면 신청서의 기재 문자와 기재 방법 그리고 신청서의 정정과 간인 그리고 신청 정보의 내용들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가져가셔야지만 이제 연달아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2번 정도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신청서의 구조와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신청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자,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일단 신청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